PC하고 모바일 시대에서는 메모리는 압도적인 강자였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스템 반도체 발전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삼성에서도 2030년에는 TSMC 제치고 시스템 반도체 1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노이만 체제가 좀 끝나가면서 이제 AI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AI 시대에 들어서 반도체의 어떤 다이내믹스라고 할까, 이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인텔이 뭐 CPU 만들면서 압도적인 강자였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그 자리를 뭐 용도는 다르지만 대신하고 있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었던 컨벤셔널 메모리도 이제 HBM으로 이제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과 같은 IDM 모델에서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이게 좀 이 워낙 미세 공정이 되고 반도체가 다기해지다 보니까 역학 구도도 상당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컨벤셔널 메모리,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컨벤셔널 메모리는 중국한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격을 당하고 있고, HBM은 SK가 잘해주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 그 물결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스템은 사실은 TSMC하고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금 사실 제가 뭐 삼성 내부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점유율이 한 10% 남짓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내 시스템 LSI 자체 물량 외에 지금 외부의 빅클라이언트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가 않고 상당히 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총력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산업부의 정책 지원 방향은 그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소부장과 반도체 인력을 여하이 잘 양성할 것이냐, 이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초격차 기술 개발을 이루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입니다. 47년까지 622조 투자하게 되고요. 그래서 용인과 평택에 팹 13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SK가 주도하고 있는 용인 일반산단은 올해 아마 1, 4분기 1호 팹이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요. 삼성이 들어갈 용인 국가산단은 28년에 1호 팹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면적으로 보나 웨이퍼 이 사용량으로 보나 세계 최대 규모가 되고요. 이게 아마 저기 웨이퍼 770만 장을 월 쓰게 되는데, 아까 얘기 있었지만 CXMT가 지금 25년도에 한 30만 장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규모는 만약에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잘 조성된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예타 면제라든지 인허가 패스트트랙, 그래서 용인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상 한 4년 정도 걸리는데, 이건 한 1년 9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작년 말에 국가산단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메가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을 얼마나 정부에서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력 같은 경우는 공용망은 뭐 당연히 한전이 100% 부담을 하고요. 기업 부담은 지금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SK하고 한전하고 저희 산업부가 비용 분담 계획까지 다 끝났고, 삼성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공급 방안만 나왔고 비용 분담 계획은 아직 미정이고 3단계는 여전히 갈 길이 좀 멉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작년 말에 있었던 하반기 경제 그 운영 방안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지금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이 이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게 지금 용인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이 대략 한 3조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50% 이상 부담해서 기업의 부담을 좀 경감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같은 경우는 팔당댐에서 통합 용수관로 갖고 오는 게 있는데, 이건 수공이 한 70% 정도 부담해서 지금 깔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전액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 있었는데 그 조특법은 개정이 돼서 일단 3년 그 투자세 공제는 연장이 됐는데 5%포인트 늘리는 거하고 아까 삼성에서 말씀해 주셨던 연구시설을 추가하는 것, 그것은 지금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도 지원 규모도 조금 이 규모가 많다 적다는 여러 가지 주관적 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작년 11월 달에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그래서 25년에서 27년까지 3년 동안 26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계 지원 방안 나왔던 대출하고 그리고 여타 공적 금융기관을 통한 그 보증 보험 필요에 포함해서 25년에 14조 원 정도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태년 위원장님도 발의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최대한 조속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만약에 제정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단독으로 쓰는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 투자와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 조항이 있고, 인허가와 규제 관련된 특례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52시간 특례 규정도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소부장하고 인력 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뭐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아까 안경 전문님 말씀 주셨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예타가 통과돼서 우리 소부장 가장 큰 문제점이 정부에서 R&D 투자하고 기업이 제품을 개발해도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써주지 않는다는 데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팹, 이게 왜 트리니티냐면 정부하고 SK 하이닉스 지자체가 3자 삼부일체가 돼서 1조 원을 투자해서 용인 일반 산단에 구축해서 우리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와 부품 장비들을 이 트리니티 팹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25년부터 올해부터 착수를 하게 되고 27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게 될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력인데 지금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30년까지 대략 한 13만 명 정도 반도체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뭐 버퍼까지 둬서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특성화 대학원이라든지 반도체 아카데미, 뭐 협회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가 메모리 강국이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의 대략 한 70% 정도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은 대략 한 2에서 3% 내외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매우 저희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설계를 하는 팹리스, 물론 팹리스 전에 뭐 IP라든지 디자인 합선이 여러 개가 있지만 팹리스가 있고 제조의 파운드리가 있는데, 팹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판교에 설계 지원 센터가 있어서 설계 툴도 제법 비싸거든요. 이런 설계 툴을 제공해서 팹리스들이 비싼 설계 툴을 사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 지원 센터가 이미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에 개소식을 했던 개발 지원 센터는 이렇게 만들어진 팹리스의 설계를 실제 검증하는 겁니다. 이 검증에 들어가는 에뮬레이터가 대당 뭐 수십억 원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구비할 수가 없어서 이것들을 고성능 에뮬레이터를 저희가 구비를 해서 우리 팹리스들이 무료로 소정의 비용만 내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 우리 반도체가 만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간 네모에 있는 여러 가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미세화 공정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점점 더 TSMC가 특히 잘하고 우리가 더 앞으로 신경 써야 될 첨단 패키징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도 예타 통과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게 됩니다. AI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GPU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온디바이스 AI를 저희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글로벌 대기업을 갖고 있고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온디바이스 제품에 탑재되는 엣지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배적인 강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 4대 분야 중심으로 AI를 엣지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 반도체를 구동할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개발하는, 예를 들면 현대차와 우리 팹리스가 같이 소프트웨어 업체랑 같이 해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걸 지금 예타 기획을 하고 있고 요거를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연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